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오늘도 정치권의 고급진 정치 컨설팅 보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입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좀 덥습니다. 네. 날씨 덥죠. 폭염이에요. 윤 대통령 휴가 갔습니다. 휴가 가면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또 다시 뛰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네. 지지율이 조금 그냥 버티거나 횡보 상황일 텐데 그렇죠. 그런데 또 떨어집니다. 네,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휴식 중이지만 사실 뭐 지금 휴가 중에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매일 이슈가 터져요.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가지, 세 가지인데 자, 하나는 정책 이슈 터져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네. 만 5세 입학 예. 이 논란 계속 가고 있고 혼란만 줬다 이렇게 혼란 얘기하고. 초래하고 무슨 그러니까 이게 뭐 뉴스가 되다 심지어 저는 처음 본 게 장관이 뭐 기자 질문 피하다 신발이 벗겨졌다. 이 코미디 같은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신데렐라 때부터 네, 그럼 있었어요. 국민들 신데렐라. 네. 그걸 생각 못했네. 그리고 최순실 씨도 신발 하나 딱 버리고 악마는 프 이렇게 했었죠. 유리구두였던 네. 것인가. 어쨌든 그러니까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난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국민들은 그런 기사를 보면은 이게 그냥 실소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자, 내각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더 있지만 건재법사도 크게 있었고요. 덩어리를 보면 당내 문제, 당내 상황이 대통령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내부 총질이에요. 지금 이제 서로 내부 총질하는데 네. 결국 이 총알은 다 어디로 날아가냐면 대통령에게 날아가잖아요. 대통령도 개입이 돼 있고 예. 심지어 이제 당에서 지금 축출되거나 최소한 지금 비대위로 가게 됐으니까 자동 해임이 될 수밖에 없는 이거 눈앞에서 뻔히 보고 있는 이준석 대표도 본인 정치 본인 살아야 되니까 네. 결국은 이 타겟이 대통령실로 갑니다. 네, 대통령은 직접 공격하기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죠. 예. 그리고 가처분 신청 직접 내겠다. 예. 나 여기 승보가 난다. 그럼 분란은 계속 가요. 비대위 체제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비상 상황을 초래해버렸어. 스스로 내부에서. 네. 자,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외에 기타 외부 환경 변수를 보면 경제적인 문제, 먹구름 잔뜩 끼어 있죠. 퍼펙트 스톰. 그다음에 안보 문제, 중국, 북한, 또 러시아 전쟁 계속하죠. 공급망 위기, 금리 계속 올라가죠. 그럼 이제 우리 시민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예를 들면 LTV 뭐 생애 첫 주택 80% 대출 허용했는데 아무도 대출 안 받죠. 이자가 이렇게 높은데 누가 아니, 그렇게 40년 상환 6억 대출 받으면 월이자가 289만 원인데 20살에 대출 받아서 집 사면요 60에 이거 졸업인데 대출 졸업. 근데 문제는 한 달에 어떻게 300만 원 가까운 이 원리금 이자를 어떤 청년이 내냐고요? 9천만 원 이상 연봉이 나와야 되는데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들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지지율이 오를 반등의 모멘텀이 안 보인다. 이게 더 걱정이에요. 네, 지지율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2주 전에 네. 주식시장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맞아요, 비교를 해드린 맞아요.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 전환을 하려면 바닥이 어딘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그러니까 지금 2,300 무너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한 2,400 조금 올라갔는데 지금이 바닥인지 그래서 바닥 논쟁이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닥이 어디냐 그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 중반 무너진 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지지율을 감자랑 좀 비교를 해보면 감자요. 감자의 비유. 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자가 많이 나오려면 감자밭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자밭이 넓어야 될 땅이 거예요. 넓어야 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윤 대통령 지지 기반 그러니까 감자밭은 60대와 2030 그러니까 유권자 비중으로 치면 한 65% 됩니다. 네. 굉장히 넓은 지지 네. 기반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넓은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에 50% 중반 지지율이 나온 건데요. 지금은 이준석 대표 퇴출 수순에 들어가면서 2030이 떨어져 나갔다. 급격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탈하고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감자밭이 유권자 비중은 30%인 60대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하나 더 그 문제가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말까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그게 이제 지지가 됐거든요. 네, 버텨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30%가 지지가 된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맞아요. 30% 중반 정도 한 10%포인트 정도 높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추가 하락을 막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축출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금 민주당한테 역전을 당한 거 아닙니까? 네. 30% 밑으로 떨어진 지지율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러다 보니까 같이 동반 추락하는 악순환. 그러니까 날개에다가 엔진을 달았다. 자, 날개 엔진을 달았습니다. 동반 추락하는데 지금 동반 저격하고 있어요. 총질하고 있어요. 네. 여당이나 당대표가 지금 대통령을 막 공격합니다. 탄핵대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네. 더 나쁜 게 이거 이제 수습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논란이 나오면 수습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발언들 그다음에 발언들 태도 이게 네네. 국민들 도움이 마음,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예. 이게 지금 뭐 여야 진영 논리로 야 뭐 예를 들면 야권에서 이렇게 떨어지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초기 2016년 10월 지지율하고 지금 그거보다 뭐 1%포인트 낮은 정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전제로 본다면 이거는 위기 상황이고 심각 상황인데 국가적인 위기예요. 대통령 개인의 위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그럼 이걸 수습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첫 번째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단합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국민 공감에 맞게 겸손하게 잘못한 건 잘못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미비했다. 거의 끝인데 그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뒤에 토가 들어와요. 네.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앞에 한 얘기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예, 사과와 겸손은 다 사라지고 야당 탓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 이준석 대표의 직격도 옳아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간 얘기지만 자,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 보셨습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근데 이거는 그때 지적 안 했나? 다 지적했지. 근데 이준석이 이제 얘기하니까 아, 그렇게 서로 틀어져 있었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지. 그동안 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던 것들을 하나도 고치지 않았다가 문제여서 저는 휴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 모든 걸 내려놓고 네. 초심에서 다시 간다. 저의 임기는 5년이니까 60개월 아니에요? 그중에 지금 3개월 지난 거잖아요. 정말 이 워밍업 제대로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모진에서 교체할 사람들 교체하고 심지어는 이 행정부 내각에서도 교체할 사람 교체하고 지금 무리가 좀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네. 조기 수술을 하고 가야 되고요. 누구보다 대통령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말 국정 경험이 있는 멘토 그룹이 필요하다. 자, 윤 대통령 직무 수행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4%밖에 안 됩니다. 오늘 갤럽 조사 기준이죠. 지난주에는 28% 했는데 이만큼 떨어졌어요. 네, 네. 휴가 중에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34%로 지금 거기에 떨어지고 하나를 있는데. 더 하면 네. 그 오늘 갤럽 조사 24% 기준이 네. 2일에서 4일 조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왔을 때에 뭐 의전 회동 그건 이 안 포함 안 문제는 됐어요. 완전히 반영이 안 됐고 일부 예. 반영됐고 지금 또 그 이후에 터져 나오는 건진 법사 얘기도 반영 안 됐고 이준석 대표의 직격. 오늘 상임 전국위의 상황도 반영 안 됐고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 8일 날 출근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도어 스태핑 할지 말지 도어 스태핑 한마디에 또 달려 있어요. 자, 뭔가가. 한국갤럽이 지난 2일에서 4일 만 18세 이상 성인 한 명?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출근하는 윤 대통령 어떤 보따리를 들고 나와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간단하게 먼저 짚어보면 저희도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가치, 공정, 상식, 원칙이 훼손됐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그 대표 축출과 관련해서 60대와 2030 세대 연합이 와해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다음 월요일 날 출근하는데 전 몇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당정대 인적 쇄신 방안이 필요하다. 예. 네, 그래서 당장 당은 지금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가는데 문제는 당장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 이게 그렇죠. 논란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 중에서 한 명을 고른다면 윤 대통령의 진정성, 그러니까 사퇴 수습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은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고 그리고 이제 2달 후에 조기 전당대회를 할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 출마할 사람도 윤핵관이 아닌 국민의 신뢰, 국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으로 선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각하고 용산 대통령실 개편 문제가 있는데 이건 당장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인사검증도 필요하고 사람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한 4개월 전으로 해서 이 당시 청와대를 개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장 8월 달에 개편을 하라고 하는 건 무리고 이 상당한 준비 시간을 거쳐서 4개월쯤 되는 추석 전후 한 9월 10일이 추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후쯤에 인적 쇄신에 추가로 나선다면 저는 사퇴 수습도 가능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그래서 8일 날에 도스태핑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달려 있다는 게 일은 우선순위를 잡아서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처리해야 돼요. 인적 쇄신도 뭐 하겠다 그러고 오늘 내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돈 교수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했구나 싶었던 이 대목이 뭐냐면 온전한 괜찮은 바르고 지금 이제 국정 수행 잘할 수 있는 내각의 뭐 장관 후보감들이 연락하면 오겠느냐 안 온다. 네. 장관 못 구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법도 하다. 네. 근데 흥하는 집에는 초기 정권에서 뭔가 지지율도 잘 나오고 국민적 기대가 다 있으면 가려고 하죠. 한번 내가 나서보리라 이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지금은 이게 지금 분위기 안 좋아. 박순애처럼 되면 어떡하지? 뭐 이상민처럼 이렇게 또 야당에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지금 또 청문회는 어떻게 통과하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네. 지금 사람이 안 모이는 그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도 찾으려면 그래서 장관 하라면요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줄을 서 있을 텐데. 그동안 정치권에 항상 등장하는 게 네. 비상 상황에서는 네. 지금 여야 1, 2, 3당이 원내 3당 모두 다 비대위 체제가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럴 때 그럼 인재를 데리고 오는 쪽이 흥하니까 힘들어도 삼고초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대통령의 삼고초려가 나오려면 전 8일 날 이 휴가 후 첫 출근 메시지는 말씀하신 인적쇄신 단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손볼 곳을 다 보고 무리가 빚어진 곳들은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선 말로 던지고 국민들이 그래? 그러고 기다려보는데 인적쇄신 없다. 뭐 이런 식의 또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 지지율은 20%대도 바닥이 아닐 수 있다. 네. 이런 걱정이 이제 남는 거죠. 윤 대통령의 메시지 사실 주말 지나면 출근이니까 네. 휴가 다 갔어요 그 사이에. 네. 뭐 펠로시 하원 의장 얘기하다가 사흘 지나가 버리고 당내 논란 얘기하다 일주일 지나가 버리고. 휴가 중에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 연극. 연극을 보고 뒤풀이 간 겁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뭐 많은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홍보 기획비서관을 임명했어요.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지금 홍보 기획비서관인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더 알려야 하는데 지금도 혼선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그렇죠. 그러니까 해소하겠는가. 역대 대통령들이 늘 빠지는 함정이 그러니까 국정을 국민과 소통으로 생각 안 하고 홍보로 생각하는 그런 네네네.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론가께서 잠시만요. 그 말씀하셨는데 취약 연령 5세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정책실이 있었거든요. 정책실이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실도 여기서 그 검증에 대한 문제들을 처리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정책실 없애고 민정수석실을 이제 법무부로 이관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과도기적으로 펑크가 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뭐 해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특별감찰관 문제는 여야가 다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2부속실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그런 이제 조치들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123님께서 제 생각에는요 바른 말할 멘토들이나 참모가 중요한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은 스스로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얘기합니다. 6800님께서 별로 위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얘기하는데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초기 때 지지율하고 비슷한 거니까 네. 위기라고 보는 거는 맞겠죠. 그렇습니다. 위기고 역대 정권에 지금 취임 3개월 차에 네. 20%대 지지가 없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권력 구조가 좀 다르긴 한데요. 이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 관행적으로 사퇴합니다. 네. 사퇴하죠. 총리가 사퇴하고 사선거를 치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보고 지금 판단하는 게 다르지만.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국민의힘이 지금 비대위로 가는 길에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독설과 총질을 계속 하실 거거든요. 이제는 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윤핵관만 공격하다가 대통령은 안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는 나도 이제 이럴 게 없어. 여기에다가 이런 상황에 홍준표, 오세훈 다른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윤핵관만 있는 것은 아닌데다가 그동안 윤핵관 중에도 핵심 윤핵관도 갈래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공식 직함을 가지고 지금 사실상 뭐 대통령 다음 실세 2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당에서는 지금 1위죠. 뭐 이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까지도 받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제 이게 비서실장 당선인 비서실장 하다가 지금은 그냥 의원으로만 당에서 활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소통하고 대통령실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7급 정도 줄 걸로 기대했는데 9급을 줘서 실망했다가 장제원 의원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말이 거칠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럼 장제원 의원의 파워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무튼 장제원 의원 말 거칠기로 유명한 장제원 의원이 말 거치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오늘 이제 나온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삼성 가노 이 사자성어 여포를 비유한 것도 세계의 성씨를 가진 양부모를 모시고 있다. 이 사람 대권 주자 여러 명 갈아타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인데 이제는 뭐 윤핵관이라고 이런 비판이에요. 근데 이게 장제원 의원을 타겟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 외에 친윤 그룹이 많죠. 의원 100여 명 의원 중에. 근데 그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모여 있는데 지금 총선 2년 남았습니다만 갈수록 이 지지율 회복이 안 되고 국정 난맥상이 계속되면 의원들은 이탈한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 소속이라도 이탈해요. 자기는 총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굉장히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총질을 하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공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작년에 해성처럼 등장을 했죠. 등장을 해서 소위 진부한 라떼 정치를 마감을 하고 아아 정치 시대를 열었단 말이죠. 아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그렇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정치 시대를 열었다. 라떼에서 아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이준석 대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 유호정 의원하고 장혜영 의원이 정의당의 간판으로 떠올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간판으로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2030을 대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올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선이 끝나고 총선이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았다고 이 틈새가 있다고 해서 이 청년들에 대한 대대적인 퇴출 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박지원 전 위원장의 출마를 아예 차단해버렸잖아요. 왕따로 만들어서. 그리고 정의당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선거 패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런 패배 이론 처음 들어봅니다. 정말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퇴출을 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결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답답한데 정말 이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을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자, 짧게 좀 짚어보고 민주당으로 가야 됩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차기 당권 경쟁 시작합니까?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지금 관심 주목됩니다. 이게 대략 지금 그림은 이래요. 제가 관망하는 건
이 친윤 색채가 옅은 네. 중도적인 성향의 중진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는데 관리형이다. 네. 전당대회 준비 2달 하면 끝이에요. 예. 그럼 8월 말에 민주당 전대에서 당권이 수립되면 네. 불과 2달 후에 10월 한 초중순에 네. 지금 또 전당대회를 하는 거예요. 집권 그렇죠. 여당이. 네. 그럼 이 당대표는 그 시점부터 2년 네. 공천권 갖는 대표가 뽑히는데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제 저 경선 관리 또 해야 되니까 그럼 이 비대위원장은 지금 주호영 의원이냐 뭐 혹은 좀 친윤 색깔이 강하지만 정진석 의원이냐 뭐 이런 그룹들 네.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외부에서 모셔오기에는 시간도 없고 위험 요인이 더 크죠. 이렇게 갈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10월에 당권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예. 윤핵관이 등장하면 저는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한 것이다. 집권당은 실패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런데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정권 초기인데 윤핵관들이 우리가 당권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올 건데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9일날 전국위가 소집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안건으로 비대위원장을 올렸다는 이제 소문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은 이제 그 주호영 의원이 네.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분은 정우택. 네, 정우택 친박, 의원도 네, 그래서 하마평에 올랐죠. 뭐 2명 중 1명이 될 것 같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본인 안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빠질 거고. 당권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권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나온다면 뭐 친윤계로 이제 유력하다. 출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욕심 있죠. 범친윤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안철수 의원도 네. 7일날 일요일날 귀국을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도 최근에 친윤하고 거리를 좁히고 있어요. 그래서 비윤을 내걸고 전당대회 출마하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어대명 분위기 속에 네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옵니다. 좁혀옵니다. 한쪽이 네. 아니라 이쪽 저쪽에서 네네네. 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두 가지가 얽혀버렸죠. 이제 왜냐하면 수사망이 과도하게 덮쳐오면서 전당대회에 어찌 보면 개입하는 거 아니냐, 공권력이 재뿌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 애초에는 이제 8월 중순에 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남용 의혹에 대해서 중간 수사 발표하겠다. 이걸 경찰이 먼저 얘기하니까 왜 전당대회 직전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지금 이제 본경선이 시작됐으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묘한 게 지금 사법 리스크하고 이른바 최근에 더 급부상되는 설화 리스크. 박용진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법 리스크보다 설화 리스크, 본인의 실언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 근데 이 두 개는 엮여 있는 거예요. 공격 받으니까 대응했는데 해명하다가 거기서 좀 센 키워드가 나오면 그게 딱 대서특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욕 플랫폼. 그래서 이게 잘 보면 전체를 들으면 납득은 되는 흐름인데 딱 한두 개의 선정적인 키워드를 뽑으면 굉장히 큰 말실수를 한 것처럼 돼 있어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예전 대선 뛰었을 때 대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센 얘기, 바지 내릴까요? 이런 얘기 해가지고 무리가 있었지만 중후반부터는 안정적인 기류로 전환했거든요. 네. 지금은 안정적인 화법으로 전환해야 될 때다. 대선 때 한번 경험한 것이다. 네, 법인카드 수사 결과를 경찰이 28일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발표를 해도 크게 어대명의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본인 쪽으로 흐름이 탈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김혜경 씨까지는 타격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이재명 후보한테까지 전이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이 분당되는 사태는 없을 거다 당분간. 네. 왜냐하면 일단 대안부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차기 그 주자 순위가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대 윤석열이라는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재명 차기 그 대권 구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 그리고 친문 구심점이 없다. 그러니까 설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특사로 나온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친문 구심점으로 자리하기는 힘들 거다. 그래서 결정적인 그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 당분간 이재명의 그 민주당은 이재명 당으로 급속히 바뀌면서 이재명 차기 대권이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불거진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의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오히려 차기 대권에 탄력이 근데 붙을 이제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관망을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별 영향 주지 않고 어대명의 기류가 뒤집힐 것 같지는 않다. 이변이 없을 것 같다는데 네. 문제는 당권을 잡은 이후에 당권이 끝이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금 지금 당권- 대권 제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기 대권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나 영선이야.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의회에서 의정할 거야. 그리고 그리고 당대표로 당권도 잡고 당 잡고 리더십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차기 대권으로 갈 거야. 이게 문재인 코스잖아요. 뭐 문재인 네, 대통령 네, 네. 2012년 재수할 때 네. 영선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다음에 초선 의원 됐고 당대표 됐고 대권주자 됐고 집권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지 않은 코스인데 문제는 이 사법 리스크는 오히려 당대표 이후에 문제가 되면 대권 구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 내에 이제 반대 그룹들의 또 논리예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혁파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을 투쟁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뭐 갈라치기 대신에 국민통합의 비전을 제시하고 네, 네. 이러면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정말 대안의 민주당 또 대안의 이재명 이런 이미지들을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각종 설화나 사법 리스크로 보면 이재명 의원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불안해 보이는 측면이 있단 근데 말이에요. 저는 투쟁적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지율이나 초기 집권에서 흘러가는 상황을 우리가 전망을 해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 맞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복해야 되는 대상은 적이 아니고 국민이에요. 네, 네. 지금 지지율은 여론조사니까 국민의 민심을 우리가 보는 이 바로미터 아닙니까? 그럼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 윤 대통령 잘한다? 떨어진다는 건 왜 이렇게 못해? 이건 국민과 맞서서 지금 밀당을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민심에 그냥 흘러가면 되지 내가 앞서서 나서서 투쟁의 깃발을 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이런 기류에서는. 그러니까 야당에게 아주 좋은 구도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무능력해서 벌어진 일인데 네. 대통령 본인의 이제 책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누구와 싸우냐 하면 네. 이제 여론조사가 좀 보물처럼 나올 게 걱정이에요. 차기 대권 문제가 아니 왜 이게 집권 2개월 만에 왜 한동훈 이름이 나오고 오세훈 이름이 나오고 이걸 왜 지금 벌써 해? 그 지금 싹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차기 대권 주자 이제 여론조사 매주 나오면 이재명 올라오고 야권에서는 오세훈 올라오고 한동훈 올라오고 이준석도 올라옵니다. 이 구도를 가지고 정가가 시끌시끌 4년을 흘러갈 것이다. 자. 그 사이 총선이 있습니다만 네. 난감하다. 대략 난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용진 강훈식 단일화는 어렵죠. 어렵습니까? 네네네. 어려워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일단 비명의 대표로 보면 됩니다. 네. 비명의 대표라고요? 비명. 그러니까 일단 비명의 대표고 중립지대 대표 같은데. 예, 박용진 의원은 반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약간 결이 다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이긴다면 단일화 모멘텀이 살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단일화해도 어대명한테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합쳐도.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강훈식 의원 입장에서는 강훈식의 정치를 본격화하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그리고 내일부터 지금 투표 시작이에요. 네. 맞아요. 물 건너 갔습니까? 네. 최영일, 엄경영 두 분과 함께 컨설팅 해봤습니다. 우리 얘기를 좀 잘 들으면 정치가 조금 나아질 텐데. 엄 소장님이 대통령실에 가면 많이 바뀔 것이다. 추천드립니다. 그런 네,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치연구소 영현영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6시에 2부에서 박지원 원장과 돌아옵니다.